예, 오늘 이슈대담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전 동두청 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내신 김복준 박사, 그리고 청와대 기획관을 지낸,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양수 설학정치경제연구소장, 그리고 국회 홍보기획관을 지낸 이영호 원광대 초빙교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쨌든 먼저 이 자살 이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살 수사 많이 해보셨죠? 네, 네. 일반적으로 자살까지 그런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 동기, 뭡니까?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원 직원이라는 그런 어떤 속성에서 저는 좀 찾고 싶은데요. 예. 이제 정보기관이라든지 수사기관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속성이 있어요, 나름대로. 뭐 이제 한편 얘기하면 좀 불편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왜곡되거나 굴절된 애국심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저희끼리는. 나름대로 애국의 방법에 있어서 뭐 차이는 있겠지만 이분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최고의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보기관에 더더군다나 사이버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취급했던 업무가 지금 완전히 노출돼 버리고 공개돼 버린 상황은 이 본인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어떤 자존감, 자존심 상실이에요. 이런 부분하고 거기 플러스 돼서 이제 이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들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이 선에서 좀 더 이상 논란하지 말고 정리해달라 이런 메시지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이분이 보면 그 국정원 내에서 연구개발단 단장을 맡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이 특정 업무에 종사를 해왔고 국정원 조직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요원들이 있고 이렇게 전문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적인 분들은 입사하면서부터 평생을 여기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직의 어떤 그런 단결력도 세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분이 이제 이 문제된 이걸 이제 한 것 자체가 보면 지난 2012년 대선 때 원세훈 원장 때 시절이거든요. 예. 그때 이후에 보면 국정원장도 많이 바뀌고 또 조직도 많이 바뀌면서 대부분 이 업무와 관련된 분들이 인사이동을 해서 사실 책임질 분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 문제가 위키리크스에 이제 폭로가 되면서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병호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진상조사 이거에 나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엄청난 아마 압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공개된 그 자녀들하고 이제 부인한테 공개된 그 유서에 보면 그 엄청난 본인의 압박을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을 느끼면서 심적 부담을 느꼈다. 이런 것을 토로한 걸 보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본인이 다 떠안았던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한 4일 동안 잠도 못 자고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상황이 결국 자살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유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서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논란이 별걸 가지고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된 유서 중에서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합니다.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짊어질 짐들이 너무 무겁다. 공개된 유서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짊어질 짐이라는 게 뭐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동안 국정원 댓글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지켜보면서 앞으로 있을 것들에 대한 예측이 된다는 거죠. 앞으로 있을 여야 간의 대립, 그 와중에서 실추될 개인의 명예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명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본인과 조직의 명예가 굉장히 실추될 거라 그런 예상이 되고요. 그 공개적 망신이라든가 이런 걸 당하면서 이분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과연 짊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또 드러나게 될 알려지지 말아야 될 어떤 업무와 관련된 그런 비밀들 그런 것들을 차라리 내가 죽으면서 지키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된 게 나타났을 것 같고요. 업무상 분명히 무언가 밝혀지면 공개되면 안 될 것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뭐 이메일에서 보면은 뭐 갤3를 갖다 우리가 이거를 뭐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장 조사를 통해서 뭐 조사가 되다 보면은 뭐 결과들이 좀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본인이 차라리 죽음으로써 덮고 가야 될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짊어질 짐들 뭐라고 보세요, 이 교수님? 지금 우리 이양수 수장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국정원 직원으로서 지금 결국 왜 죽었는지 하는 것부터 따져보면
유서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유서를 보면은 이제 본인이 지나친 어떤 업무에 대한 욕심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 이 프로그램의 구입부터 다 본인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한부터 책임을 져서 아마 위에 분들이 때로는 야,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프로젝트를 밀어붙여서 지금까지 왔고, 그게 빌미가 돼서 결국은 이제 국정원의 어떤 조직에 누가 되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엄청 심적 부담이 있었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면 더구나 구입 시기가 대선 직전이고 이런 것들이 해명을 하고 싶어도 때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해명이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양수 소장 말씀하셨지만 이 내국인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왜 지웠겠느냐. 근데 저 표현해 보면 저 유서에 오해받을 만한 부분 이렇게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거 어떤 해킹을 하다 보면 대북이나 대퇴를 하다 보면 외국인 그런 사람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가지가 쳐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몇 단계 가서 내국인과 연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우다 보니까 또 그걸 또 야당에서 집요하게 정치적으로 문제 삼으면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누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여기서 좀 경계할 점이 있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삭제한 내용 중에는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봐요. 대공용의자라든지 해외에 어떤 있는 사람 하나를 타겟 삼아서 조사를 해킹을 심어서 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연관되는 사람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주변을.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가 특정해서 해킹해야 될 사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게 드러나면 이제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걸 포괄해서 알 사람만 알아야 된다는 원칙 내에서 국회 정보위원들이 가가지고 그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을 하기 위해서 부득불 이 수사 기법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면 신은미 씨가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지 않습니까? 신은미는 예를 들면 신은미 씨가 여러 번 북한을 다녀왔고 그런데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보상 북한을 다녀왔으니까 또 외국인이고 하니까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심어서 조사를 하다 보면 황선 씨도 나오고 그 남편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죠. 그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벌어진다 그러면 내국인에 대한 감찰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그 내국인에 대한 개념 규정이 뭐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되면 또 이제 외교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면 몽골 뭐 국적의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미국 국적의 뭐 우리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이거 자체가 보면 나중에 이제 항상 보면 외교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서로 간에 또 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분이 이제 내국인을 강조한 것은 뭐냐면 결국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한 적이 없다. 지금 이제 쟁점이 되니까 우리나라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한 적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내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근데 문제는 이제 왜 또 지웠겠느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한 타켓이 정해지면 그 타켓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그걸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야당 쪽에서 아니 그것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우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인이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 그걸 일단 지우다 보니까 나중에 또 이걸 문제가 국정원장이 또 다 공개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개를 한다 보니까 지웠으니까. 이게 또 어디까지 공개해야 되나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야당의 쪽에서는 아니 봐라 뭔가 캥기네 있을까 지웠을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국정원 자체가 전체가 견뎌낼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 유서를 놓고서 그 성남시장이시죠 이재명 시장께서 SNS에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유서 같지가 않네. 내국인 사찰을 안 했으면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자살하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2의 유설 대필 사건으로 몰아가려는 건가요?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좀 지금 고인이 되신 분, 더군다나 이제 공직자 신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의미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그게 gon란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유서를 놓고 제2의 그 유서 대필 사건이네 혹은 뭐 또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 또 그리고 또 뭐 유서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 해킹의 이 프로그램 구입이 과연 처음에 얘기했지만
내국인에게 했느냐라는 본질적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충분히 조금 전에도 논의했지만 이 국정원 직원으로 봐서는 그런 엄청난 본인한테 부담을 가지고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단순한 제3자가 봤을 때 가벼운 어떤 한 측면만 보고 아니 잘못했으면 안 죽었어도 됐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좀 어떤 가볍게 접근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장이시면요, 이거 국회에서 정보위원들이 하고 다 공개하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자숙하시는 쪽에 좀 가만히 계시는 게 좋겠고요. 유서라는 게 무슨 양식이 있습니까? 정해진 뭐 규정이 있습니까? 서식이 있습니까? 이건 좀 과다하신 발언 같아요. 제가요, 가족들에게 남긴 유서의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해.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부족한 나를 그토록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부인에게 남긴 글입니다. 누구누구야 미안하다. 큰딸입니다. 너는 나의 희망이었고 꿈이었다. 어디 잘 마치고 훌륭한 모모가 되리라 믿는다. 아빠처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 엄마와 잘 지내고 마음에 큰 상처를 주어 미안하다. 극단적인 아빠의 판단에 아버지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요즘 짊어져야 할 일들이 너무 힘들다. 훌륭하게 잘하려무나. 막내딸에게, 둘째 딸에게 남긴 글입니다. 웃는 모습이 예쁜 우리 아기. 힘들지? 언니 방에서 자고 있더구나. 좀 더 친근한 아빠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누구누구가 되리라 믿는다. 사랑해. 아버지로서 얼만큼 고민이 됐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게 이런 부분도 아마 읽었으면은 아마 이게 유서 가치가 않다라는 표현은 정말 그거는 좀 틀린 것 아닌가.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 나왔을 때 이제 의혹들을 제기하고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나 국회의원들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이 하나의 공적인 이야기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뭐 성격 규정을 다 하고 지금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 특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사실관계에 일단부터 접근을 해 가야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이거 다 결론 내려지고 이미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에서 원래 위원회 띄울 때도 처음에 무슨 이게 위원회 지금 국가 무슨 정보위원회 이렇게 띄웠는데 아예 사건 자체의 성격을 미리 딱 규정을 해버리고 이제 들어가 버리면 이거 결론에 이미 나와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여러 가지 오해를 빚을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위키리크스에서 그 공개한 그 나라 수가 30개국 정도 됩니다. 그리고 90개 국가기관, 뭐 국방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뭐 수사기관들은 이제 그런 90개 기관에서 그걸 입수해서 뭔가 이제 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그런데 여야 간에 이렇게 정치적 문제로 이렇게 비화가 되고 결국 이렇게 그걸 담당했던 국가 공무원이 이렇게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FBI에서 범죄 조직이 첨단화되기 때문에 우리 이게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수긍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 우리보다 뭐 G10에 먼저 들어간 선진국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 그 입수한 거 맞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에 필요해서 입수했다는 얘기했고, 스위스 같은 데는 지방자치제가 무지하게 발달돼서 국민들이 정치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더 간단합니다. 우리 그거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것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나라들도 아마 이거 조사할 겁니다. 맞습니다. 조사해서 분명히 차분하게 해서 책임자 잘못된 거 있으면 찾아내서 문책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차분한 대응이 아니고 일단 이렇게 지금 이재명 시장님처럼 뭐 SNS에다가 의혹 제기하고요.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야당에서 공격하고 여당에서는 무조건적인 편을 들고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안철수 의원께서 이제 이쪽이 전문 분야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위원회가 될 때만 해도 상당히 절제되고 차근차근 어떤 걸 접근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 여러 사람들이 입이 있으니까 이제 야권에서도 들고 나왔고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막 한단 막 확대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이미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이렇게 이름을 졌어요. 그러니까 국민정보가 이미 새 나갔다고 하는 전제로 하에 이름을 진. 사실 이것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볼 때요, 이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 이게 20개 지금 구입한 거 아니에요? 예. 20개 구입했으면, 정말 만회했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뭐 100단위 이상 안 아니요. 넘어갔을 거예요. 진짜 프로그램 하나다가 한 명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전문가들이 다 그 얘기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다면 대부분의 국민의 관심이 결국은 이 국민, 저 같은 사람을 해킹하겠습니까? 정말 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야당의 정치 이렇게 보고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국정 전체의 가장 우선순위에 갈 만한 사안인가. 이 부분부터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요, 이 어떤 것을 음모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 문제인데 9.11 테러 때도 그 사실 CIA가 그거 자작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나왔어요. 이 어떤 사건이 생기면 정보의 파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자기가 유리한 것만 갖다 끼워서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각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건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의혹을 마치 IP가 138개 있다 예. 얘기를 하면 국민들은 그게 문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런 측면을 좀 알겠습니다. 알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만일 지금 이재명 시장님이나 의혹 제기하는 측에서 저희한테 하실 말씀이 있거나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제작진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입장을 분명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김복준 박사님께 여쭤볼 게 지금 또 다른 의혹을 네티즌들이 제기하는 게 뭐냐면 언제 경찰이 이렇게 빨랐느냐. 고 성환종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오래 있다 굉장히 좀 시간이 몇 시간 걸렸다 찾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5시에 이분이 집을 나가셔서 10시 넘어서 부인이 최초에 신고했고 2시간여 만에 시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언제 경찰이 이렇게 빨랐느냐 이런 식의 의혹 제기를 하는 네티즌도 있다 그러는데 경찰 출신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이거보다도 훨씬 빠른 것도 있습니다. 빠른 경우 15분, 통상 일선에서 집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IP만 뜬다면 그 휴대폰 위치 추적만 뜬다면요. 빠른 경우에는 15분, 20분, 30분 이내에도 얼마든지 하는 게 거의 절대 다수고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출근이 있는 날인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분이 평상시에 저도 가본 그 낚시터거든요. 그거 압니다, 거기. 그쪽에 평상시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왜 부인입니까? 최근에 논란의 중심에 자기 남편이 있다는 거 부인이 모를 수는 없어요. 업무에 대해서 그 어떤 성격은 모를지 몰라도 고민하고 한다는 건 부부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갈 때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을 어느 정도 특정해서 얘기를 해준 거고 또 전화 휴대폰 위치 추적이 뜨니까 여기는 성환종 회장 거기하고는 좀 달라요. 무슨 엄청난 북한산 야산도 아니고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뺑 돌아봐야 길게야 2km 남짓이거든요. 이거는 얼마든지 금방 찾을 수 있는 입장이죠.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면만 가지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실책 진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경찰이 단순 자살로 결론을 낼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언론인 입장에서 볼 때? 일단 지금 이제 부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들은 일단 어느 정도 자살로 이제 굳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꾸 이제 의혹을 제기한다면 끝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일단 보다는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국정원에서 이 삭제된 부분에 대한 복원 문제, 복원했을 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사태를 어떻게 또 접근해 가느냐, 이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야당이 지금 요구하듯이 검찰 수사를 하고 국정조사를 하고 막 다 까발려지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진짜 저 위에 계신 분이 제일 좋아할 거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보가 다 드러나니까. 어떤 루트로든지 북한이 딱 보면 또 알 수가 그렇죠. 있겠죠. 이게 왜냐면 이건 정보가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건 같으면 우리가 국민들이 모르겠는데 이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히 지금 현재 국회 정보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위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정말 여야가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가 침묵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해야지 되지. 이걸 자꾸 이제 하나씩 의혹을 하다 보면 일반 사건을 하다 보면 우리 국정원의 수준도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정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다 드러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 한번 간첩 사건이 있었을 때 그거가 누출돼서 우리가 했던 휴민트들이 다 드러난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고 휴민트라는 건 이제 우리의 그렇죠. 인적 우리 인적 정보원들이죠. 구성원들이 정보인데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이런 차원에서 조금 국가 안보를 위해서 조금은 다르게 접근하는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는요, 기준이 그겁니다. 알 사람만 알아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정보위원분들은 알 사람이라고 저희가 단정하자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공개하고 빨리 여야가 가서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안철수 위원님 전문가 아니십니까? 가면 금방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가면 금방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당은 현장 검증 그럼 해라. 근데 야당은 의혹 검증이 먼저다. 저는 현장 검증과 의혹 검증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지금 이제 여당은 예. 좋다. 그 국회 정보위를 중심으로 해서 가서 그 국정원에 가서 현장 검증을 하자. 현장 상황을 보고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것들 보고 특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랩에 적어서 바이러스 백신 대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정보위가 아니니까 정보위원으로 사보임을 해서 같이 가서 보고 의혹이 풀리면 그냥 거기서 정리가 되는 거고요. 의혹이 만약에 안 풀리면 그 다음 조치를 얘기하지 왜 현장 조사부터 안 가고 의혹 검증을 하자는데 의혹 검증이 청문회입니다. 청문회에서 지금 국정원장을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예. 사실 현장 가서 확인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이 문제를 알고 해명하면 될 일을 온 국민한테 전 세계에 이것을 다 알려서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어떤 정보의 개방, 그다음에 정보의 노출 뿐만 아니고 여야 간의 대립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에 어떤 차분한 대응으로 끝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사실은 진짜 그 안철수 의원은 정보위원으로 집어넣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이렇게 빼고 죽어도 안 나가겠다 그러나 그거? 나 왜 내가 정보위원회 이게 나가야 이제 되나? 뭐 백지 신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당 관련된 상임위를 갈 때는 자기 주식을 일단 백지 신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랩이 정보위하고 정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안철수 의원이 거기 갈 경우에 지금 그래서 이노gun 의원이 그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안랩에 가게 되면 지금 안랩 주식을 백지 신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머뭇머뭇거리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위원장을 맡았으면 백지 신탁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보위가 100% 백지 신탁해야 되는지는 확실히 네, 않을 수도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미방위나 그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담당하는 이쪽에 이제 IT 쪽 담당하는 그 위원회는 그런데 정보위는 사실은 뭐 여야가 또 사실 그렇게 하면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정치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그걸 야당에서 뭐 여러 갈래로 그러니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하느니 정부위에서 하느니 또 따로 긴급 혈안 질문을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기록 일부가 좀 지워진 부분이 있으니까 복구할 때 좀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총체적인 상황을 국정원에서 종합을 해서 좀 그 정보위원회 쪽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최종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지 않고 그냥 단편적으로 나온 상황을 자꾸 접근해서 뭐 대통령한테 뭐 얘기해라 혹은 또 검찰 수사 뭐 압박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볼 부분이고요. 딴 얘기 좀 해보죠. 경북 상주에 있었던 살충제 음료 사건이요. 결국 할머니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게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김 박사님? 예를 들면 의혹이 뭐 지금 그래픽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의혹 혼자만 마시지 않았다. 할머니 이제 배가 불러서 안 마셨다고 말씀하신 거고 신고 왜 안 했느냐? 자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 발견된 자양 강자제 병은 이거 누가 갖다 놨지 난 모른다. 그리고 옷과 스쿠터에서 살충제 성분이 건출된 것은 피해자 거품 난 거 닦아주다가 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구속영장의 발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처음부터 5대5 정도로 봤어요. 왜요? 반은 기각될 확률도 있겠다고 생각을 왜 했냐면, 일단은 범죄 사례를 냈다면 사례의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 동기를 아직까지는 경찰에서 찾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증거가 없어요. 지문이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농약을 직접 이게 다른 병으로 옮기는 걸 본 목격자도 없고 예. 농약의 구입처도 지금 밝혀진 바가 없어서 이건 좀 정황 증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각될 확률도 있어 보인다 했는데 다만 그 정황 증거를 뒷받침하는 디테일한 어떤 증거가 언론에 발표되지 않은 뭐가 영장 사유에는 있었다고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좀 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할머니의 그 변소 내용 중에 그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견 딱 보면. 자는 줄 알아서 자기는 같이 안 마시고 자는 줄 알았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 맹독성 살충제입니다. 이걸 먹으면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그 자리에서 뿜어요. 자는 줄 알았다는 얘기는 사실 안 맞아요. 그 약 먹으면 막 떨고. 그러고 또 이제 막상 스쿠터하고 옷에서 맹독성 성분이 그게 농약 성분이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는 거품을 닦아주다가 나한테 묻은 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진술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모순되는 거예요. 자는 줄 알았다 했다가 다시 닦아주다 묻었다 했다가 이제 이런 부분들 왔다 갔다 한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판사한테 합리적으로 범죄로 인정된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요. 네. 사실 자양강장제병에서 살충제가 들어있다는 거기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문은요. 요거는 이제 수사를 일선에서 해본 사람들은 거의 합니다. 이게 요번에 나온 게 메소밀이라는 아주 극독 약품입니다. 이런 거 이 시골에서 이런 맹독성 제초제나 살충제를 다룰 때는 장갑을 끼고 한다는 기본입니다. 그거는 맨손으로 다루질 않아요. 그러니까 농사 지시는 분들도 다 합니다. 그거는 그게 맹독성이라는 건 다 알아요. 거기 지문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 수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지금 이 할머니께서는 거부하셨다고 듣고 있는데 그거는 거부하면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은 안 없지 됩니다. 않습니까? 본인이 거부하면 안 되고 서로 동의해서 거짓말 탐지기에서 이 거짓 반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진 않아요. 그죠? 다만 어떤 판사라든지 수사기관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구속이 되면 앞으로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하겠죠.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편해졌죠. 어떻게든 이제 살해 동기를 찾아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